김기택의 벽이라는 시야, 벽. 우리가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잘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벽 하면 우리가 보통 속성을 떠올려야지. 일반적으로 이 구조에서 한 공간을 나눠주는 게 벽이잖아. 그건 그냥 사전적 의미란 말이야. 그런데 벽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와, 이거는 사람 사이의 벽이라면 단절, 분리,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추측하는 거야. 먼저 단절, 분리, 거리감, 뭐 이런 거, 적대적,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야. 어? 자, 그러면 이 벽을 치고 사는 사람, 혹은 벽이 있는 공간,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이 그 시를 읽어보는 거야. 자, 봐봐. 옆구리에서 아까 무언가를 꼼짝거리고 있었다. 자, 일단 아무 설명 없이 옆구리에서 아까부터 무언가 꼼짝거리고 있었대. 몰라. 사전에 어떤 그 배경이나 어떤 게 안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냥 대상이 있잖아. 옆구리에서 아까부터 뭔가 꼼짝거렸어.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아, 대상이 작은 할머니였구나.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었어. 옆구리에서 아까부터 뭔가 꼼지락거렸어. 궁금하지? 뭔가 볼까? 만원 자동차에서 내리려고 혼자 헛되이 허우적거리고 있었구나. 만원 전동차. 혼자서 헛되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일단 만원 전동차니까 이게 우리가 운송수단이겠지. 타고 다니는 거. 왜 저런 행동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 뭐 옛날에는 돈을 내야 되잖아. 아니면 여기서 내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았어. 그러니까 막 어떻게서든지 내리려고, 뭐 그런 것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 일단 내용. 자, 우리가 시를 이해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상황이야, 상황. 거기 등장하는 캐릭터, 등장하는 인물이 뭘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전동차가 있고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전동차가 막 섰다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내리려고 하는 할머니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이런 상황을 먼저 이미지를 가져야 돼. 이유는 뭐냐면 이 시라는 건 항상 서정성을 가지고 있어. 서정성이 뭐냐면 이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를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겠지만, 이 할머니가 만원 전동차에서 혼자 헛되이 허우적거리고 있었어. 아까부터 꼼짝꼼짝. 자, 승객들이 빈틈없이 할머니를 애웠어. 자, 내 추측이 맞았지, 그지? 아마 할머니 내리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게다가 작은 할머니였잖아. 그러니까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대. 드디어 제목인 벽이 나왔잖아. 이거는 둘러싸인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에게 느껴질 이 둘러싸인 사람들은 모두 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넘어가거나 부시고 깨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쉽게 얘기하면 할머니가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거야. 할머니는 아무리 중얼거려도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람의 벽. 이것도 무서운 거죠.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태아의 발가락처럼. 자, 태아는 뱃속에 있는 아이고요. 얘가 꼼지락 거려봤자 힘이 있냐? 없지. 아무런 힘, 즉 승객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벽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없었어. 자, 꿈틀거리고 있을 뿐이래. 이 단절이야, 단절. 아까 얘기했던 단절이 나와버렸네. 예상대로. 단절이라는 게 뭔지 알지? 뚝 끊어졌다고. 할머니를 둘러싼 이 사람들이 할머니가 내리려고 한다라는 의사가 있을 거 아니야. 의도. 이게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냥 빈틈없이 꽉 둘러싼 높고 튼튼한 벽의 존재가 됐단 말이야.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어. 할머니 내렸으면 다행인데 못 내렸을 거란 말이지.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면 할머니는 뭐 한 거야? 결국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 할머니는 여기다 앞에다 수식어를 붙였지. 작은. 요게 힘없는. 그러니까 비유도 뭐라 그랬냐면, 이 작은 할머니는 태아의 발가락처럼 이렇게 미미하고 힘이 약하고 작은 존재로 여기서는 표현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좀 확대시켜봐. 작은 할머니가 아니라
이거를 확대시키면 이건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혹은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들이 느꼈을 사회의 벽, 단절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지? 확대하면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태아의 발가락처럼 이건 아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벽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죽을 각오라고 꿈틀거리는 동안, 자, 그럼 사람들은 둘러싸여 있고 거대한 벽이고요. 할머니는 작은 존재인데 필사적으로 꿈틀거렸대. 그래봤자 벽한테는 결국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겠지. 그리고 오히려 꿈틀거릴수록 점점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가는 거야. 아,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거란 말이야. 자, 맨 마지막에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더욱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 승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승객들은 작은 할머니하고 둘 사이에는 소통이 단절돼 있어. 이해되지? 소통이 단절돼 있단 말이야. 할머니의 의사 의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외면하고 있을까? 야, 전동차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탄 전동차에서 밀리면 안 돼. 응? 자기 자리를 차지해야 된단 말이야. 떠밀려서는 안 된다고. 이건 이기심이야, 이기심. 이들이 계속해서 전동차를 타고 가야 되고 밀리지 않으려는 이기심, 이기주의란 말이야. 동시에 할머니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란 말이야.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한테 이 벽은 있잖아. 점점 더 견고하고 스스로는 점점 더 나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인간의 벽, 승객의 벽. 됐죠? 이게 김기택의 벽이라는 시야. 요거 잠깐 정리 조금만 더 하면 뭐냐면 여기는 봐봐. 화자는 누구냐면 화자는 나레이터 말하는 사람. 화자가 작은 할머니 아니지. 승객 아니지. 그러면 작은 할머니하고 승객하고 머물러 있는 전동차를 바라보고 있는, 즉 바라본다는 거는 관찰하고 있는 게 화자란 말이야. 누가 떠들고 있어? 이런 사람이 떠들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하늘에서 조감도처럼 아래를 쫙 내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여기서 집중적인 포커스 대상은 바로 이 할머니란 말이야. 동시에 할머니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승객도 면면히 관찰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 만약에 화자가 아니라 독자가 이 상황, 김기택의 벽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반성? 참 할머니 답답하겠네. 어쩌면 할머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양쪽 다야. 알았어?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할머니처럼 나약한 존재로서 미약한 존재로서 힘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닐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이런 표현을 알겠냐? 점층적이라는 말. 딱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아, 점층적 맞네요. 왜냐면 벽이었는데 견고한 벽이 됐어. 점점 거대하고 뚫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게 점점 커졌기 때문에 점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할머니는 반대로 이 거대한 벽이 커지면 커지고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나약하고 미약하고 힘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겠지. 이것도 대조라고, 아니 점층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조가 되겠지. 그지? 작은 할머니와 승객. 승객은 벽이죠. 이거는 대조가 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김기택의 벽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원래와 우리가 아까 상상하라고 그랬는데 이 지금 확대시키는 그 과정에서 본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제는 뭐야? 실제는 전동차 아니지, 그지? 전동차 안에 상황이란 말이야, 그지? 자, 실제는 전동차 아닌데 사람들이 서로 전동차에는 서로 이렇게 모여가야 되지. 이거 개인 택시 아니잖아. 개인이 아니야. 전동차는 어차피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서 이동하는 공간이야. 맞지? 근데 오히려 이 밀집이 필요한 공간인데 소외와 단절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돼버렸어. 알았냐?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역설적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다. 사람들이 모여야 이동하는
전동차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서 오히려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소외당하는 작은 할머니가 존재해. 정말로 역설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한다면 뭐냐면 여기는 나오고 있는 소재들이 있거든. 첫 번째 전동차. 공간이니까 이걸 알아야지. 전동차. 또 뭐가 나오냐면 할머니가 나와. 작은 할머니, 미약한 존재로 할머니, 승객. 됐죠? 얘네들은 전부 다 구체적인 거지. 근데 이 작고 구체적인 걸 크게 상징적이라고 하는데 크게 추상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 이 작은 걸 가지고 큰 걸 말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야. 작은 공간, 전동체가 아닌데 전동차 안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우리가 사는 사회야, 사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야.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동차 안을 말해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작은 걸 가지고 큰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상징이라고 하는 거거든. 상징되고 있는 상징. 그 다음에 할머니 누굴까? 당연히 아까 얘기했었죠.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할머니 그러지 말고, 알았지? 여기는 사회적 약자, 아니면 소외된 계층, 마지막 승객은 반성해야 되니까 이기적 존재, 혹은 다른 사람들에서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야. 이런 관계가 상징이라는 거야. 내가 요것 때문에 설명한 거야. 상징이 뭘까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물을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크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걸 상징이라고 한다고. 대표적인 게 뭐 있어? 자, 비둘기 봐봐, 비둘기. 비둘기는 새잖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심지어 잡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비둘기를 가지고 뭘 표현하냐면 자유. 됐어? 평화. 좀 약간 다르지만 자유가 더 적당하겠지. 마음껏 헐헐 날아다니니까. 평화는 뭐야? 비둘기들이 자유롭게 헐헐 날아다녀. 아무 일 없이. 그게 평화를 상징하는 거. 평화는 저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상징이라고. 그럼 이 시는, 벽이라는 시는 상징적 시어를 썼습니까? 그럼 맞았죠. 이런 것들이 모두 상징적 시어니까. 그지? 대조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누구하고 누구? 승객들하고 작은 할머니가 정반대니까 대조잖아. 대조. 그지? 자, 그 다음에 역설적 상황이 등장합니까? 네. 밀집된 공간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데 밀집된 속에서 소외와 단절, 외면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 상황이지. 역설이란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거야. 그게 역설이야. 오늘 중요한 거 나왔어. 패러독스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역설이 패러독스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거. 강철은 무지개. 말이 안 되잖아. 강철이면 단단한 쇠잖아. 그러면 센 게 나와야지, 센 게. 근데 무지개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이미지가 나왔어. 두 개는 안 어울려. 그런데 강철은 일제강점기고 무지개는 독립이야. 알았니? 강철이 계속 할 것 같지? 무지개로 바뀔 거야. 이게 이육사의 절정에 나오는 구절이잖아. 아마도 강철은 무지개. 뭐 이런 식으로. 알았니? 이런 게 역설이란 말이야, 역설. 그래서 이 시에서는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상징, 대조, 역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품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